투자자들은 안전하면서도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투자 방법을 찾기란 어렵지요. 왜냐하면 투자에 따른 수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과 투자 대상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투자 성향, 경제적인 여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펀드는 총 10,000개가 넘습니다. 대단히 많죠? 한국의 펀드 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펀드 수 비중이 전 세계의 10%도 넘습니다만 순자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 규모에 비해 펀드 수가 많은 것인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 펀드 시장에서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고 있어서입니다. 전체 펀드 중 설정액 1조 원 이상 펀드가 50여 개 안팎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 펀드가 많긴 많군요. 많죠. 공모펀드, 사모펀드 합친 거라고는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만도 한 3,000여 개? 훌쩍 넘을 거예요. 결국 이 많은 펀드들 중에서 좋은 펀드를 고르는 건 쉽지 않죠.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이게 유행 따라 펀드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성장주 펀드다, 뭐 가치주 펀드다, 롱숏 펀드다, 뭐 이렇게 좀 유행 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방치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일단 펀드 규모가 작으면 보수도 좀 낮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거쳐야지만이 많이 버는 거니까 결국 이제 소규모 펀드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뭐 운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펀드 내 자산이 이제 적어서 흔히 말하는 뭐 분산 투자도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돈이 넉넉해야 뭐 우량한 기업들을 좀 이것저것 뭐 많이 사놓을 수 있는데 뭐 돈이 이제 없으면 분산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죠? 그리고 그 펀드 수가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몸은 하나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 수가 이제 많으면 아무래도 좀 이 집중력이 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하나의 펀드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뭐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좀 낮아지거나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펀드에서 좋은 펀드를 고르려면 어떤 면을 잘 살펴봐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펀드의 수익률은 한마디로 펀드의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 가리는 결정적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과거 실적, 즉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반짝 수익률을 높게 내는 펀드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흐름을 보이는 펀드가 좋습니다.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 변화가 심하다면 투자 수익을 벌 때는 많이 벌겠지만 잃을 때는 크게 잃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내왔다면 그만큼 해당 펀드 운용사의 펀드 투자 실력이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년 수익률보다는 2년 수익률을 보는 것이 좋고 2년 수익률보다는 3년 수익률에 더 점수를 주어 펀드 수익률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 수익률만 좋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1년 혹은 3년간의 누적 수익률은 좋은데 최근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다든지 반대로 최근 6개월간 단기 수익률은 좋은데 장기 수익률은 좋지 않다면 이는 해당 펀드가 시장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볼 때는 단기와 장기 수익률을 모두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1년치, 2년치, 3년치와 함께 1개월, 3개월, 6개월치 성적까지 모두 확인해 보는 게 좋다는 것이죠. 또한 펀드를 고를 때뿐만 아니라 펀드에 가입한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비슷한 유형의 펀드 모두가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펀드 매니저가 자주 교체되거나 펀드 운용이 부실해지는 조짐이 보이는 등 다른 운용사에서 굴리는 비슷한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면
펀드를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펀드 닥터란 사이트가 있어요. 펀드 평가 사이트인데요. 그 공신력이 있는 괜찮은 사이트예요. 이곳에 들어가면 그 5년치 수익률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장기 수익률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짝 좀 좋은 수익률 거두다가 뭐 시름시름하는 경우도 있고, 지지부진하는가 싶더니 상당히 좀 급상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위험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오른 펀드를 찾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 아무래도 신규 펀드보다는 운용 기간이 긴 펀드가 낫겠죠. 그래도 중고보다는 신상이 나은 거 아닌가? 아 근데 중요한 건 신규 펀드는 좀 검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의 운용 스타일은 어떤지, 뭐 펀드 크기는 증가해 왔는지, 아니면 뭐 운용 기간 동안 수익률은 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전 금융위기 때는 사실 거의 모든 펀드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럴 때는 수익률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뭐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거의 모든 펀드가 다 손실을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다 막 변동하거나 막 마이너스 칠 때 그런 케이스, 뭐 그때는 뭐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장이 나쁠 때 또는 좋을 때의 수익률과 사실 개별적인 운용 능력에 따른 수익률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이제 동일 유형 내 펀드 수익률 순위.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뭐예요?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건 벤치마크라는 게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이 펀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겠다고 한마디로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대개 주식형 펀드라면 벤치마크로 뭐 한 코스피 200 을 많이 활용하는데,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대표할 만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한 200대 기업들을 이제 지수화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장 전체의 평균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삼고 있다고 보면 되죠. 결국 이제 내가 투자한 펀드가 일시적으로 이제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해도 벤치마크보다 좀 잘하고 있다면 사실 시장 평균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좀 두고 볼 만한 거죠. 그러면 동일 유형 내 펀드 수익률 순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그 비슷한 펀드들끼리의 순위예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냐, 채권형 펀드냐, 뭐 해외 주식형 펀드냐, 국내 인덱스형 펀드냐, 이게 좀 유형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동일한 유형 펀드들 중에서 수익률 게임을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누가 순위가 좋은 건지, 달리기면 달리기, 뭐 높이뛰기면 높이뛰기, 뭐 이런 같은 종목 내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 이제 펀드 내에서도 동일 유형의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동일 유형 내 펀드 순위가 만약에 꾸준히 좀 높은 편이다, 그런 펀드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펀드보다는 운용 능력이 좀 믿을만한 거죠. 둘째로 투자에 따르는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펀드 보수나 수수료 등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이 푼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몇몇 펀드의 경우 운용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보수와 수수료를 합산한 총액이 1년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과 비슷한 경우도 많은 만큼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펀드의 보수를 들여다보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비용인 운용보수, 증권이나 은행, 보험사 등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인 판매보수, 그리고 펀드를 보관,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탁보수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펀드 보수는 펀드 운영과 관리가 어려운 순서에 따라 높게 책정되는데요.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 1.5%에서 3%, 채권형 펀드는 연 0.7%에서 1.5%의 보수가 부과됩니다. 한편 수수료는 투자자가 지불하는 판매 비용으로 펀드를 가입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선취 판매 수수료와 펀드를 판매할 때 내는 후치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펀드 보수나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다양한 만큼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수수료나 보수가 적게 드는 펀드를 고르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보수나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높다든지 상호 어떤 특징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수나 수수료가 높으면 왠지 수익률도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그 왜 있잖아요. 그 값이 좀 비싼 식당에 가면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뭐 그런 느낌인 줄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식당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펀드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 펀드 수수료나 보수가 높다고 해서 수익률이 좋다고 한다면 사실 뭐 다 비용 높은 펀드만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펀드 보수나 수수료 종류가 꽤 많네요. 일일이 따져가며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총 보수를 많이 따져요. 총 보수요? 총 비용이라고도 하고 뭐 총 보수라고도 하는데요. 그 펀드 투자로 소요되는 여러 이제 다양한 보수나 비용 등을 합친 거예요. 영어로 뭐 Total Expense Ratio라고 하는데 이 TE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의 종류를 판매 보수, 운영 보수, 스탁 보수, 사무 보수 이렇게 나뉘어요. 비용이 이렇게 여러 개니까 이걸 일일이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총 보수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편한 거죠. 다른 조건이 뭐 비슷하거나 뭐 동일하다면 사실은 총 보수가 낮은 펀드 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셋째로 펀드 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펀드 매니저의 실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경영학, 통계학, 수학 등을 전공하고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경영 분석, 재무 분석, 계량 분석, 증권 분석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대부분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겠지만 펀드 투자의 성패가 사실상 전적으로 펀드 매니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펀드를 고를 때는 해당 펀드 매니저가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떤 경력을 갖췄는지, 주로 어떤 스타일로 투자하는지, 과거의 투자 경력은 어떤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자산운용사의 과거 수익률은 물론 재무 상태, 경영 투명성 여부도 자세히 체크해 본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거의 대부분 모르실걸요. 강의할 때 제가 이제 가끔 묻는데 펀드 매니저 아는 분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돈을 잘 좀 불려보려고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믿고 맡기는 게 펀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려주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투자한다면 이게 좀 문제죠. 그렇네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알 수는 없고요. 창구에서 확인하려면 직접 이제 직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창구 직원이 뭐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건 뭐 회사 자료를 통해서건 알려주긴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 외에 뭐 좀 편한 방법으로는 그 해당 펀드의 투자 설명서나 이제 간이 투자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설명서 안에 보면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펀드 매니저 이름, 뭐 출생 연도, 뭐 직위는 물론이고 뭐 운용 중인 다른 펀드 수, 뭐 운용 자산 규모도 알 수 있고요. 펀드 매니저의 학력이랑 뭐 이력, 경력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몇 살인지, 뭐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뭐 운용하는 펀드가 자산이 좀 많은지 적은지, 뭐 좋은 학교 나왔는지, 전공은 뭔지, 뭐 회사는 어디 이렇게 거쳤는지 사실 다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름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검색해 보면 이제 경제 기사, 경제 신문에 막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좀 유명하구나. 아니면 뭐 잘 유명하지 않구나. 뭐 알 수도 있고. 또 기자들이 또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을. 그럼 이제 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구나. 또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죠. 또 뭐 업계에서 또 실력을 인정받는지 못 받는지도 좀 검색해보면 대부분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돈을 내가 맡길 펀드 매니저인데 이 펀드 매니저 믿을만 한 건지 믿기 어려운 건지 좀 판단이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대개는 그것이 기회인지 모른다.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유심히 살피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음악가 알버트 더닝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펀드는 무척 친숙한 금융상품이 됐죠.
그런데 좋은 펀드를 고르기 위해서 유심히 살피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고른 펀드만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닐까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